그러니까 이게 ETF로 출시할 수 있냐, 그리고 조금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냐, 네네. 이게 좀 되게 핵심적인 필터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거기다가 이제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개발자 활성도, 뭐 최근 뭐 커뮤니티에서 진짜 실제로 활발하게 움직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뭔가 상징성 있는 인물 같은 거. 네, 그런 인물들. 뭐 근데 그런 인물들이 사기를 칠 때도 있어요. 있어. 그거를 잘 안 그러면은 그 코인 막 99% 사라진다 막 이러잖아요. 네. 어떤 게 좀 그런 필터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과거에 이제 베리 실버트라는 제가 이제 가장 추종을 하고 가장 이제 그분도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99%의 코인은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몇몇 개 코인을 이제 언급을 했었죠. 네. 그때 예전에 아주 오래 과거로 돌아가면. 근데 이 사라진다는 의미를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아마 2만여 개가 넘는 코인들이 아마 존재를 할 거예요. 마켓캡에. 그렇게 커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거죠. XRP가 스위프트 2.0에서 프로토콜로서 이제 중심 축을 만들고 체인링크가 그 브리징 과정을 연결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도와줘서 같이 움직이고. 이게 진짜 체인 링크네요. 네, 말 그대로 인터체인. 네, 중간에 그래서 다른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체인링크가 뽑아서 XRP가 생태계 구성할 수 있게 그 역할을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물론 XRP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서 만든 플레어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코인의 마지막 미래는 뭐냐면 왜 그런 게 있어요. 파일 코인은 저장성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웹3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 막 물리적으로 사용을 하듯이 그쵸. 웹3상에 분명히 저장 공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웹3상에서 서로 연계돼 있는. 그러면 이 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의 장점이 있을 거고 똑같은 스마트 컨트랙인데 에이다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롤로서의 장점이 있을 거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비슷비슷하지만 특화되어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겠죠. 네, 어느 순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인수 합병 과정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럴 것 같아요. 현실화되지 못하는 코인은 중간에 사라질 거고 인수합병 과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병합되고 하다 보면 코인이 어느 순간 이렇게 줄여 나가는 순간이 오겠죠. 네. 당연히 오겠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9%가 사라진다. 그래서 99%가 사라져서 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하고 뭐만 살아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극단적인 얘기고 맞아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뭐 그 비트 맥시라고 하던가요? 네. 어떤 분은 뭐 비트 근본주의자라고 막 얘기하던데.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 근데 저는 뭐 막시멀리스트 인분들 좀 이해는 한편으로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어떤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주식 시장도 그렇잖아요. 콜라 만드는 회사가 있고 햄버거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의자 만드는 회사가 있고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있고 LG전자 같이 뭐 모바일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가 있고 테슬라 같이 뭐 인공지능 뭐 전기자동차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코인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현물 경제에서 비트코인 단독 하나만 갖고 현물 경제를 다 포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각종 특화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주식시장 같이 자산시장으로의 어떤 그런 거를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조세를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렇게 막 공부를 막 찰리 브라운처럼 막 깊게는 안 했지만 저도 너무 약간 비트만 이렇게 하고 나른 거는 약간 진짜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그냥 기본적으로는 좀 거부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 코인마다 장점도 있고 그거 개발하려고 하는 되게 열심으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찰리 브라운이 만약에요. 네. 지금 진짜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설명해 주시고 알트코인 뭐 리플도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비트랑 뭐 알트의 비중이나 뭐 아니면 코인을 좀 어떻게 담겠다. 대략이라도 뭐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나이대별로 또 달라요. 고령화이신 분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 비율이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무조건 70%. 그렇게요?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30%에서 음. 우량한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코인들을 조금씩 소수로 담고 나이 어린 분들 있잖아요. 20대 막 중반 이런 분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진짜 공격적으로 가야죠. 공격. 비트코인은 오히려 30%, 20%, 어. 나머지 80%를 공격적인 알트코인에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알트 중에서도 이더리움 좀 비중 높일까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저는 그렇죠.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좀 약간 공격형이라서 그러니까 이 포트를 보면은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코인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역발상으로. 네. 근데 위믹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사실은 2만 얼마짜리가 300원까지 떨어졌다가 슬슬 올라오면서 지금 2천 몇백 원에 있잖아요. 야,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게 또 슬슬 상장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시 2만 원까지 갈지. 이런 것도 하나의 코인 투자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클레이도 마찬가지고. 클레이. 클레이도 5천 원 가까이 갔었던 게 지금 200 몇십 원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랑 엮어서 보면은 아 이거 망한 코인이다. 거기다가 뭐 클레이 재단에서 뭐 믹싱을 했네, 거짓말을 했네 막 이러면서 그런 뉴스가 막 이렇게 있으면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리스크가 있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으면 그거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FTT 네. 그것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FTT도 거의 5천 원 가까이. 많이 올랐죠. 네. 완전 망했다고. 바로 그런 거죠. 아, 그것도 사실 솔라나도 사실 어. FTX 터지면서 맞아요. 솔라나랑 FTT가 가장 맞아요. 크게 타격을 받았잖아요. 지금 솔라나 4배, 5배 오르고 막 이러던데. 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도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시고 찾아보신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아니, 저는 거래소 이런 거. 저는 좀 약간 집착이 캐릭터가 ENTJ라고 해서 조금 논리적이고 집착하는 걸 뭐 있어요. 좀 약간 그런 근성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투자 스타일이니까요. 네, 투자 스타일이니까 뭐 알트 비중이 높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자신의 스타일을 찾으면 되는. 그리고 또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리스크도 높지만 퍼포먼스가 큽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밸런스 맞게 잘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 10개 가진 거를 100개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10개 가진 게 5개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내가 약간의 긍정적인 실마리라도 만약에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재미난 거리가 있을지 근데 있지 않을까라는 그거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매일 좀 차트도 계속 보고 그러긴 해야 되겠네요. 근데 차트도 뉴스에도 그거는 나오지 않죠.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위믹스가 거기 변두리 거래소에 그렇죠. 갔다가 그렇죠. 누가 그리고 클레이도 지금 악재 뉴스 그렇게 나오는데 누가 이거를 그래서 거기 그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게 탁 올 때가 있어요. 탐정처럼 추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게 증거가 진짜 네. 신빙성 네.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20대, 30대 공격적으로 하시더라도 한 20, 30%는 비트는 담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까지도 다 알트로 하면은 그건 너무 위험하다. 만약에 공부에 그러니까 뭐 본인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특정 코인이 예를 들어서 상장바를 무시 못하거든요. 코인 생태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마켓에 있는 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마켓에 있는 게 원화마켓에 상장을 한다. 이러면은 갑자기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유동성이 제한적인 건데 원화마켓에 상장을 하면은 유동성이 엄청나잖아요. 원화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각종 뭐 자잘자잘한 뭐 트레이딩 세력들이 붙을 거고 개인 투자들 막 달려들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단기적인 수익률도 좀 취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알아내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거 이 코인은 업비트에서 원화 상장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그럼 미리 이제 사두면 조금 재미가 있겠죠. 그 찰리 브라운님도 이렇게 코인 산 다음에 지갑으로 계속 이렇게 수시로 빼세요. 아니 저는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안에서 저는 거래소 이용하시고. 거래소는 뭐 이용하세요? 거래소요? 네. 저는 이것저것 다 미국 것도 바이낸스도 막 코인베이스. 네. 코인베이스는 안 되겠구나. 바이낸스 이런 거. 저는 다 이용해요. 다 이용하시고. 네.
한국 업비트 이런 것도 다 이용. 다 이용하죠. 저. 다 이용. 네. 다 알겠습니다. 이용하는데 네. 어떤 거래소는 끊어놓고 코인은 두는데 네.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네. 코빗 같은 데는 솔직히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냥 아. 지갑으로 사용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코빗이 욕할 텐데 저. 아 근데 코빗- 코빗 수수료 영원 아닌가요?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코빗은 그냥 지갑으로 사용하는 거래서. 아 거기 거래량이 없어요? 아니 저도 코빗을 업비트를 주로 거래량이 사용해요. 있기는 한데 네. 로그인 한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제가 네. 가장 처음 거래했던 게 빗썸인데 빗썸은 좀 약간 이런저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쵸, 좀 거래를 안 그런 하게 거죠. 됐고 코빗은 그 후행해서 이제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래량이 없으니까 제가 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또 안 하게 돼서 그냥 지갑으로 사용하게 됐고. 코인원하고 업비트. 네, 뭐 그런데 그럼. 고팍스. 아 고팍스 그런데. 그런데. 그럼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가구 1 비트코인. 네, 근데 아까 비트코인 하나 가격을 굉장히 높게 보셨잖아요. 한 100억 보셨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 한 개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인생 끝날 것 같은데. 아,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인플레이션의 음, 어떤 그런 게 어떻게 우리 삶을 침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음, 그냥 어쨌건 뭔가 돈이 나올 만한 뭔가 돌파구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연구하고 만약에 지금 현물 경제가 축소해서 메타버스가 더 확장되면 나는 그 안에서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떤 걸로 영위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코인 투자해서 돈을 얼마를 벌면 뭐 좋은 차를 타고 놀 거야 은퇴해서 여행을 다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살아봤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게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지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행을 다녀도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이면은 맞아요.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아무리 뭘 해도 프랑스 가서 뭐 하고 뭐 미국 가서 뭐 하고 그 좋은 것도 한 이게 중간중간에 노동이라는 어떤 신성한 어떤 그런 게 병행이 됐었을 때 쉬면은 그게 오히려 역치값이 올라가서 행복감이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놀고 하루 종일 배 긁으면서 넷플릭스 보고 누워가지고 계속 보고 싶은 거 보고 이러면은 맛있는 음식도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먹으면 그게 어느 순간 가면은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주변에 부자분들 이렇게 인터뷰하고 물어보니까 6개월도 아니고 한두 달이면은 아, 맞아. 이렇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차도 저는 좋은 차를 안 끌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뭐 비싼 차 원하는 차를 가졌다고 그래서 그게 한 달 갈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집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 아까 리플이 거의 끝판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리플은 비중 어느 정도 실으시는 거예요? 저요? 네. 1억이라고 저는- 하면 30% 비트코인 담고 나이 때는 고령이요. 한 40대? 한 40대로 할까요? 40대? 네, 한 가장으로 40대면은 네. 30%가 비트코인이면 공격적으로 XRP를 좀 추종한다. 이러면 40%.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진짜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조금 덜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와, XRP 진짜 좋게 보시네요. 네. 네. 그럼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로? 이더리움이 알트의 대장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XRP보다 적게. 그렇구나. 네. 실제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XRP를 좋게 보시는군요, 네. 진짜로. 아니 어느 순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끝판왕이라는 얘기를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조회수 끌어올리려고 한다. 막 그렇게 실제로. 근데 저는 실제로 제 사람의 제 얼굴을 못 보시잖아요. 제 채널에서는. 근데 목소리를 들으면 아실 거야 아마. 네. 사람들은 그 억양 속에 아마 그 진심이 묻어 있을 거예요. 이거 끝판왕이야 막 이런 그런. 네. 근데 공부를 좀 꾸준하게 계속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우, 찰리브랑님 제가 오늘 정말 되게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여쭤봤는데 너무 성심성의껏 아닙니다. 인사이트 넘치는 말씀 이렇게 너무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시청자님들께서 그래도 저희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렇게 인터뷰 몇 번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많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 한 말씀
마지막 시청자님들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순하게 한 방을 노려가지고 내가 뭐 좋은 차를 산다, 뭐 이사를 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는 가상자산 시장이 아닌 그냥 제도권 수용이 되면서 그냥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 같이 변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부를 진중하게 하시고 그에 버금가게 투자도 그 내가 공부한 만큼 확신 있는 것만큼 잘 코인을 잘 가려서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원하시는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를 바래서 투자를 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안 얻어지면 거기서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와, 그 주식시장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 주식시장도 16세기인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대륙 발견하려고 뭐 향신료 같은 거 가져오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도 그런 거래소가 그 주식시장 거래소가 생기는 것처럼 생기는 그쵸. 거잖아요. 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역사에.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주식시장 같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네. 명확성이 뭐냐면 그 나스닥이라는 회사가 나스닥. 그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모회사가 DCG잖아요. DCG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마스터카드를 만든 회사가 웰스파고라든가 시티그룹이라든가 이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마스터카드를 만들었고 마스터카드가 DCG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나스닥 전 회장인 글렌 허친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글렌 허친스가 DCG 그룹의 또 이사예요. 관심 많으시구나. 네, 이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가상자산 시장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예상하듯이 그냥 주식시장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거래소 네. 그거의 그 이사 창업자가 그렇죠. 또 이렇게 새로 만든 거니까. 그렇죠. 야. 그리고 CBOE 시카고 선물거래소, 시카고 상품거래소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그거를 지금 거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다 종합적으로 엮여 있다는 거죠. 그게. 야, 그거 되게 진짜 놀라운 게 그런 변화도 놀랍고 우리나라도 아까 앞서서도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그 국민연금이 그 가상자산 투자 안 한다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 2년 전인가? 근데 국민연금 그 액수 그 큰 돈을 코인베이스 주식에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연금이 얼마나 많은 필터링을 했겠어요. 그렇죠. 야, 그 국민의 세금인데. 그렇죠. 이게 진짜 뭔가 큰 물결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막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고 이미 뭐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후보자들 공약이 있잖아요. 네. 공약이 있고 뭐 재산 뭐 어디 뭐 무슨 아파트 있고 재산이 얼마다 그쵸.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개적으로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걸 올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뉴스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그쵸, 엄청 큰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약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건 엘리트급이 많거든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특정 코인을 투자를 한다. 뭐 비트코인 몇 개다, 이더리움 몇 개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몇 개다, 뭐 솔라나가 몇 개다. 이게 이 리스트가 거기 있는 거를 만약에 전 국민이 그거를 받아본다. 그 공약지를, 광고지를 만약에 받아본다. 후보들이 이 사람은 이 코인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상징성이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 뭐 외신 보니까 트럼프도 이더리움 많이 갖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참 그런 분들이 대통령 되면은 뭐 이더리움 갖고 있는데 이더리움에 해는 뭐 오르는 건 모르겠지만 해는 안 끼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죠. 네. 아니 해를 안 끼칠 수밖에 없는 게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중요한 건 세금입니다. 세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세청도 요즘 법인사들이 폐업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세금을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수익률이 안 되니까 그러면 세금을 뽑아낼 데가 없어요. 네. 가상자산 시장 밖에. 네, 그러네요. 부동산도 그게 근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세금. 그거 오늘 진짜 엄청난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제가 뭐 엔딩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궁금한 게 계속 생겨서 질문 또 드렸네요. 그러면은 찰리브랑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오늘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찰리 브라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